최경영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에 지대지 미사일 수십 개 발사했다는 이 속보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이란 국영TV가 현지 시각으로 8일 새벽,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공격받은 시간과 같은 시각입니다. 이 시각에 이란이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아사드 공군 기지에 지대지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지금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미국을 향한 보복작전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번 작전명이 순교자 솔레이만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대책을 담당하는 혁명수비대 항공우주사단이 공격을 가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 혁명수비대 측도 이 혁명수비대의 맹렬한 보복이 개시됐다. 이러면서 미국의 우방들은 이란을 향한 공격에 가담하지 말라. 그리고 또 미국이 보복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직후 이란 국가안전보장 최고회의석인 사이드 잘릴리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 국기를 올렸는데요.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격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를 올린 것에 대비해서 이거는 직접적인 보복의 차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란이 이라크 내 복수의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해 수십 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에서 쏘아올린 것이 명백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황을 신속히 보고받고 국가안보팀과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고 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화유적지 등 52곳 타격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다 비판 얘기가 나왔죠. 네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아흐메드 잘릴리 주 유네스코 이란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에게 상대국 문화유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무력 분쟁 발생 시 문화재의 보호를 규정한 1954년 헤이그 협약과 1972년 세계 문화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미국과 이란이 모두 가입돼 있다. 이렇게 일침을 한 뒤에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문화유산의 불법 파괴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회 이사회 결의안 2347호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문화유산의 보편성은 사람들 사이 평화와 대화의 매개체라면서 국제사회는 미래 시대를 위해 이것들을 보호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현재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이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2곳과 세계 자연유산 2곳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화유산을 건드린다면 미국이 정말 그토록 전멸을 바라왔던 탈레반이라든지 IS와 같은 무장 테러 조직과 다를 바 없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유네스코가 반이스라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탈퇴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문화유적지를 목표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수습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반대로 미국 내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또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징집제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A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 당국의 선발 징병 시스템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고 징집이 시행되나요? 라는 구글 검색량도 900% 증가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징병 추천 검색량도 350% 증가했고 이 트위터 등 SNS엔 제3차 세계대전이 실시간 인기 주제어에 오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에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폐지된 군 징집제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1973년부터 이 징집제를 폐지한 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력 보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발 징병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유사시에 병역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 정보가 다 저장이 돼 있는데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든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함께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고의로 회피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만 18세에서 25세 미국 남성 대부분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징병 당국은 트위터를 통해서 징병이 필요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회와 대통령이 공식 법안을 통과시켜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을 했고요. ABC 방송도 1972년 베트남전 이후 징집이 시행된 적은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 103개국으로 UN 회원국 192개국 중에 57.4%에 달하고요. 반대로 한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이스라엘, 스위스, 터키 등 66개국이 징병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석 중인 상태에서 일본을 탈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탈출 경로가 밝혀졌다고요? 네, 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 르노 회장의 탈주국 전모가 일본 수사당국의 방범 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어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혼자서 이 도쿄 미나토구 자택을 나선 후 협력자인 미국인 추정 남성 2명을 만나서 오사카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사이 공항 근처 호텔로 들어갔고 오후 10시쯤 이 남성들이 대형 음향 장비 상자 2개를 가지고 나와서 이 공항으로 향했고 공항에서 자가용 비행기에 탑승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물론 이 당시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개인용 비행기의 경우 검사할지 말지를 기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곤 전 회장은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다른 개인용 비행기로 갈아타고 30일 레바논에 도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도주를 좀 치밀하게 계획한 곤 전 회장은 여러 국적의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고용했고 이 팀이 일본을 20회 이상 방문해서 공항 10곳을 답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 간사이 공항의 경비가 가장 허술했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을 예고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그럼 나올까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쯤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데요. 곤 전 회장을 직접 취재했다고 밝힌 미국의 폭스뉴스는 자신의 체포 및 기소의 배후로 일본 정부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닛산 자동차 내부 쿠데타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곤 전 회장은 닛산과 르노를 합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날 제거하려고 했다면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 체포 기소된 배경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쿄의 집에 앉아 감시를 받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CEO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일본을 떠났어야 했다. 등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닛산은 어제 성명을 내고 곤 전 회장의 위법 행위가 닛산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내놨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이르면 다음 달 곤 전 회장처럼 보석 중에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편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보석을 취소한 데 이어서 어제 곤 전 회장이 이전에 냈던 160억 원의 보석금을 전액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니까요.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나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후속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모병제, 징병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 한 곳이죠. 터키에서 리비아로 파병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터키 의회가 지난 2일 정부가 제출한 리비아 파병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서 찬성 325, 반대 184로 통과를 시켰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5일에 터키군의 리비아 배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중봉기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 리비아는 여러 군벌들이 난립하던 가운데
유엔 지원으로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가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를 통치하고요. 다른 군벌들을 규합한 칼리파 하프타르 LNA 최고사령관이 동부 최대 도시 벵가지를 거점으로 이 남부 유전지대까지 장악해서 사실상 국가가 둘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 4월 이 시간에 유엔 중재하에 총선을 앞두고 장악력을 넓히기 위해서 정부군과 당군 간의 교전이 벌어졌다고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무슬림 형제단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통합정부군 GNA는 터키, 카타르, 이탈리아 등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반대로 배속주의, 비이슬람계가 주축이 된 당군 LNA 측은 무슬림 형제단의 적대적인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러시아의 원조를 받아와서 대리전 양성으로 번질 가능성도 이미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터키가 이 리비아에 파병을 한 이유는 뭔가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리비아 합법정부인 통합정부군의 요청으로 파병하는 것이다. 터키군의 목표는 전투가 아니라 리비아 휴전을 지키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지중해 및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터키는 리비아를 동지중해의 배후지이자 이 아프리카를 향하는 경제적 관문으로 인식한다면서 패권 확보와 실리를 위한 행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터키는 그리스 키프로스 공화국과 이 동지중해의 에너지 자원 개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습니다. 또 아랍 국가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언론인 아랍 위클리는 에르도안은 이미 사라진 오스만 제국의 커다란 옷을 입고 터키를 재설계하려는 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이 터키의 이딴 대외 군사 행보를 신오스만 팽창주의 노선의 일환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산 살람의 리비아 유엔 특사도 외국의 간섭 때문에 리비아가 고통받고 있다. 리비아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에서 외세의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리비아 국민들 그렇죠. 역시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제 끝으로 소식 한 가지 더 들어볼 텐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으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목욕 클럽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 스웨덴 목욕 클럽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스웨덴 국민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이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타게 에를란데르 전 총리가 23년에 달하는 재임 기간 내내 매주 목요일마다 세계 노조 인사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소통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1946년 당시 45세의 나이로 총리가 된 타게 에를란데르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복지 모델인 인민의 집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총리 관저가 따로 없던 당시 스웨덴의 갑부가 이 에를란데르 총리에게 스톡홀름 인근의 하르프순드에 있는 자신의 영지를 스웨덴 총리 별장으로 기부를 했고요. 이곳에서 사실 스웨덴의 소통 민주주의를 꽃피운 목욕 클럽이 열렸다고 하는데 네. 이곳을 거쳐가지 않은 기업가라든지 노동재계 관계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꾸준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에를란데르가 한 말 중에 참 감동적인 말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다 함께 성장할 것이다. 나는 돈보다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육아, 의료, 교육, 주거가 발목 잡지 않아야 국민과 나라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면서 아동수당연금, 또 전국민 무상의료보험,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무상교육, 주택수당법 등을 완성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 11번 치른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서 민주국가의 정치인 가운데 가장 오래 연속 통치 기록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장기 집권을 끝내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1969년에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 분입니다. 네. 이 집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정작 본인은 이 총리 기간 내내 정부에서 월세를 내주던 방 3개짜리 자그마한 임대 아파트밖에 없어서 이 총리에서 물러나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던 상황인데, 이에 3인당이 이 스톡홀름 외곽 본매 시빅에 있는 3인당 청년연수원 한쪽에 이 크지 않은 통나무 집을 지어줬고요. 이곳에서 1986년 타계할 때까지 머물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